YTN 라디오와 함께하는 북중미 월드컵 이야기 월드컵 킥오프는 FM 94.5 YTN 라디오와 YTN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축구 캐스터 이광용이고요. 2014 브라질 월드컵 한국 대표팀 주장이었던 레전드 구자철 제주 SK 테크니컬 어드바이저 그리고 중앙일보의 축구 전문 기자 송지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세세한 상황들 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팀 이제 어떤 선수가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들어서 현장을 누빌지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시고 주축 선수들은 거의 다 정해졌는데 최근에 우리 대표 선수들 부상 소식이 들려서 가슴 철렁철렁 내려앉고 있어요. 우리 대표팀이 사실 지금 한 몇 년째 가장 잘 보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포지션이 중앙 미드필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포지션에서만 벌써 2명의 주전급 선수 이탈자가 나왔습니다. 그 지난해 9월 말에 박용우 선수 부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십자인대 부상이어서 십자인대는 뭐 아무리 뭐 적게 잡아도 한 6개월 이상이 재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박용우 선수를 월드컵 무대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건 쉽지 않다. 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쉽지 않다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박용우 선수가 이제 전열에서 이탈하면서 우리가 주목했던 선수가 원두재 선수란 말이죠. 네, 원두재 선수도 이제 어깨를 다쳤습니다. 수술대에 올랐고요. 그 소속팀 설명에 따르면 원두재 선수도 한 4개월 걸린다. 4, 5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원두재 선수도 월드컵 직전까지 베스트 컨디션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네, 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백승호 선수 부상도 있고 그 황희찬 선수도 지금 부상 상태고 여러 가지로 우리 선수들 중에 이제 크고 작은 부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월드컵을 앞두고 정해놓은 어떤 계획들 이 계획에 차질을 빚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축구에서 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축구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지금 홀딩 미드필더, 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그러니까 백폴 라인을 보호하고 이제 3-4-3에서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될 그런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을 하면 그 자리를 직접 소화했던 구자철 어드바이저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팀? 물론 감독의 어떠한 전술을 가지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떤 전술을 가져와도 중앙 미드필더의 중요성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물론 제가 이제 홍명보호의 경기를 보면 중앙에서 이렇게 짧게 선수들이 가지고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 선이 굵은 축구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 중원이 생략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시원하게 크로스를 올려 가지고 플레이를 한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사이드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면 중앙에서 어떤 포지션을 잘 잡아주면서 어떻게 보면 서포트하는 역할이 되는 거고 만약에 벤투호처럼 중앙을 통해서 계속 상대의 진영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중앙 미드필더에서의 그 조합과 선수들의 기술들이 더더욱 필요한 또 전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감독이 어떤 전술을 선택하느냐에 사실은 판단의 기점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포지션에 이제 우리 대표팀 주축이 될 만한 선수들이 이제 부상 때문에 월드컵 못 나갈 수도 있다. 사실 백승호 선수 최근에 이제 리그 경기하면서 부상 소식도 많이들 들으셨겠습니다만, 홍명보 감독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따로 송지훈 기자 얘기 나눈 거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고민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제 구자철 디렉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뭐 측면을 이용하는 그런 뭐 선 굵은 축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를 이용하는 이제 뭐 세밀한 축구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두 가지를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원칙 플랜 A를 정해놓고 가더라도 만약에 그게 통하지 않을 경우에 플랜 B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이제 우리 대표팀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팀의 어떤 선수 구성으로 봤을 때 중앙에 황인범 선수가 바로 이제 뭐 뿌려주기도 하고 침투하기도 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해준다면은 그 역할을 본인이 하려고 할 때 파트너로서 뒤에서 이제 수비 공간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니까 그 열리는 공간을 메꿔줄 선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바로 이 선수는 이제 수비수들하고도 이제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 역할인데
박용우 선수 그 역할 그동안 우리 대표팀에서 잘 해왔고 그리고 원두재 선수도 박용우가 없다면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카드다라고 이제 주목을 해왔던 선수들인데 이 두 선수가 지금 다 사실상 활용하기 힘든 카드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최근에 백승호 선수 부상 소식이 또 나왔잖아요. 좀 어깨 부상인데 지금 부상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저는 들었지만 이 어깨가 사실은 백승호 선수가 작년 말에도 다쳤던 맞아요. 부위고 그래서 이거 깔끔하게 수술을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던 부위예요. 아. 그래서 당장 얼마 크게 다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또 약간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홍명보 감독이 안 되면 우리가 백승호 카드도 기용해 볼 수 있는데라는 그 고민을 흔들게 만드는 부상이 또 나온 거라서 지금 제가 그 사실 이제 연락을 최근에 하긴 했는데 그 어제 이제 유럽으로 갔거든요. 홍 감독이. 네, 홍 감독이 이제 유럽으로 선수들 보러 갔는데 가기 전에 저랑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제가 이걸 물어보기가 이거 너무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픈데 찌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야기 나눴던 것들을 이제 살짝 조합하면 심각한 고민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에 대한 그 답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는 상수예요. 황인범 선수는 사실 구자철 선수가 뛰었던 바로 그 딱 포지션. 그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박스 미드필더 역할,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선수인데 그 파트너가 지금 이제 구멍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좀 맞아요. 어려운 상황인 맞아요. 거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 정도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미드필더 조합의 구상이 사실 거의 머릿속에 차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황인범 혹은 뭐 옌스 조합이냐 아니면 뭐 박진섭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김진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조합을 아마 3월 평가전에서 가장 홍명보 감독이 유심 있게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술을 하던 간에 미드필더의 그 상대와의 싸움에서의 승리는 이 팀의 키거든요. 모든 팀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을 3월달 평가전 때 어떻게 시도를 하고 어떻게 빨리 모든 선수들한테 우리가 이게 잘 맞는 조합이다. 그리고 이 조합들이 우리 전술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걸 아무래도 좀 보여주는 게 선수들이 월드컵을 준비하는 기간의 그 준비 기간 동안에도 자신감을 좀 가져갈 수 있죠.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3명의 선수를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중에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팀에서 평가를 하기로는 이제 황인범과 조금 더 비슷한 유형의 선수.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이고 이 선수는 정말 여러 가지 포지션 할 수 있어요. 공격형 미드필더도 되고 수비형도 되고 심지어 윙백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되는데 그렇죠. 풀백도 되고 다 되는데 어쨌거나 이 옌스 선수를 가운데 세웠을 때는 조금 더 공격 성향이 강한 선수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언급해 주셨던 박진섭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더 수비적인. 그래서 수비에 좀 더 치중해야 될 때 가치가 좀 더 있는 선수다라는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하고 비교한다면 이제 김진규 선수는 그 중간 정도의 레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팀을 상대하고 경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조합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그 안에서 우선순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3월에 정해야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들 축구 전문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황인범의 짝 누가 좋을지 의견을 좀 줘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좀 조심스럽고 결국은 뭐 대표팀 홍명보 감독을 포함해서 코칭 스태프가 결정을 해서 이제 실행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요즘은 워낙에 다들 이 선수가 더 나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네, 축구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3팩 카드를 쓴다는 거는 사실 요즘 현대 축구에서는 수비를 더 탄탄하게 하겠다의 의미보다는 그건 기본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 의미보다는 빌드업을 조금 더 숫자를 밑에다 두고 공을 많이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전진을 하겠다라는 전술을 많은 감독들이 그 3백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4백을 쓴다 그러면 전방에서 우리가 만약에 압박을 원한다. 근데 3백을 쓴다. 그러면 앞에 숫자가 한 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선수들이 한 명이 계속 비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또 겪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술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고 훈련할 때 3백 조합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팀이랑 할 때는 뭐 멕시코랑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쳐져서 하지만 수비도 안정적으로 하겠지만 공을 잡았을 때 밑에 쪽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공을 가지면서 선이 굵게 뭐 손흥민이라든지 뭐
뭐 있는 뭐 이강인, 배준이라든지 뭐 이강인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뭐 오용규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런 플레이를 하겠다. 뭐 요런 준비들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사실 그 중심에는 황인범이 어디 3백이든 4백이든 간에 그 중심에 있을 거고요. 그 옆 이제 조합이 네. 예, 찾는 게 이제 또 이제 숙제죠. 그러니까 숙제죠. 그러니까 그 전술에 따라서 이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진섭 뭐 수비를 더 탄탄하게 하고 그러니까 요런 조합들이 아마 그 전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3백이냐 네. 4백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고.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의견 많이 주고 계실 텐데 제가 우리 프로그램 홍보를 좀 하자면 이 프로그램을 정말 많은 축구인들이 듣고 있고 축구협회 분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한테 연락을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아주 깔끔하게 의견 개진 잘해주시면 우리가 소개해주고 아마 좀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그런 지금- 의미에서 좀 진지하게 지금 저한테 지금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방송 네. 중에 지금- 실시간으로. 최용수 감독님 라디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네. 듣고 계시죠? 감독님 안녕하세요. 분명히 아니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이전에 브라질 월드컵과 러시아 월드컵 베이스 캠프 관련된 얘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8616번 휴대폰 끝번호 쓰시는 분께서 선수들의 현실 고충 듣고 좀 놀랐어요. 이 멤버 아니었으면 평생 모를 뻔했네요. 레전드 구자철님 실력도 열정도 월클 느낌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리고 0622번 쓰시는 분께서는 이번엔 멕시코를 아주 납작코로 만들어야죠. 네, 아주 세련된 아재들 감사합니다. 요거 제가 잘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기사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멕시코를 납작코로. 참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지만 이전에 월드컵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또 직접 경험하고 우리 또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살짝 이제 더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다지게 됩니다. 맞아요. 준비를 어떻게 좀 더 잘하느냐가 선수들이 컨디션이 1% 2% 상승하는데 진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에 이제 그 첫 단계가 3월에 있을 3월 28일, 4월 1일 한국 시간으로 치러지는 코트디부아르 오스트리아 평가전일 텐데 그 두 경기를 통해서 홍명보호가 뭔가 테스트하고 만들어야 될 것들은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모든 포지션의 자리를 다 잡지를 않았어요. 부상 선수도 있고 또 그리고 평가전을 통해서 3백도 계속 활용을 했었고 4백도 활용을 했었고 저는 3백을 이렇게 평가전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는 사실은 마지막 그 월드컵 대표팀이 정예 멤버가 소집되기 전에 마지막 평가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사실 뭐 결과도 중요한데 저는 더 썼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아직 홍명보 감독이 궁금해하고 아직 풀지 못했던 의문점을 전 자신 있게 이 평가전에서 또 썼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전에 월드컵 6월에 치러질 때는 6월에 미리 모여서 훈련하고 한국에서 한 2경기 정도 평가전을 하면서 이제 출정식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3월에 공식 경기 이후에 바로 월드컵 실전이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그렇게 모여서 발을 맞춰볼 이제 기회들이 좀 더 있었지만 이제 그런 기회들이 사실 우리도 이제 어떤 국제 기준에 맞추면서 이제 그런 게 점점 없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딱 주어지는 그 A매치 평가전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가 중요한데 이번 3월에는 정말 좀 걱정스러운 게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 정도면 사실 월드컵에 들어갈 이제 최종 엔트리 멤버는 한 8, 90% 끝났고 마지막 한 2-3명 정도를 놓고 고민하는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본선에서 만날 팀들과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해야지라는 스타일도 맞춰보고 그리고 그 스타일에 맞는 선수 구성이 뭔가를 따져보고 이래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이번 대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도 빠져 있고 그래서 사실 이번 2번 경기하는 목적은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본선에서 만날 그 팀들 유럽의 한 팀 그리고 남아공 이 두 팀을 상대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2차전 멕시코와의 경기가 살짝 좀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2강 토너먼트로 올라가려면 유럽과의 첫 팀 내지는 남아공과의 마지막 경기 이 중에서 우리가 승점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한 경기는 그럼요. 이겨야죠. 그렇죠. 네. 그러려면 좀 더 공격적인 어떤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 흐름 체크하기도 사실 벅찬 이 시점에 선수 구성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 이거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네. 이번에 3월 평가전의 상대가 남아공 데뷔한 코트디부아르 그렇죠. 그리고 첫 경기를 데뷔한 유럽팀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거는 송지훈 기자의 언급대로 그 두 경기에서 최소 승점 4점 이상은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승점 4점 이상 뭐 근데 이게 이번에는 월드컵이 이제 32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늘어나서 이제 48개국이 들어가서 32강부터 토너먼트가 그렇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팀 조별리그의 네 팀이 함께 하는데 한 일부분의 팀들은 3위를 해도 올라갈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얘를 제가 이제 이 일정이 나쁘지 않다고 얘기한 것도 마지막에 이제 남아공이잖아요. 남아공이 그래도 저희 조에서는 객관적으로 좀 더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팀인데 마지막 경기에 잡혀 있다는 거는 이 앞선 경기에서 승점을 예를 들어서 최악의 상황에서 1점밖에 못 가져갔다. 그래도 남아공을 이긴다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첫 경기는 아무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첫 경기는 지지 않아야 된다. 그 지지 않는 축구를 하면서도 승점 3점을 가져와야 된다.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중요한 지적해 주셨다고 보는데 사실 이 조 3위도 토너먼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1승 2패와 2무 1패가 완전히 갈려요. 그럼요. 그렇죠. 네, 승점이 거기서 1점이 만약에 엄청 2번을 지더라도 우리가 1승을 갖고 있으면 조 3위 안에서는 그래도 앞서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는 두 경기에서 실점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 두 경기를 다 진다고 해도 마지막 경기 이기면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가 없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 남아공 그리고 첫 경기에서 우리가 가급적 승점을 가져오면 정말 쉽게 풀릴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남아공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올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다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경기가 중요하다라고 두 분 다 말씀을 강하게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중요하고 또 과달라라라는 베이스 캠프 선정도 괜찮다. 그 아까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다라고 한 게 2주간의 적응 기간 그 부분에 대해서 송지훈 기자 좀 풀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발 1,500m 이상이 올라갔을 때 그 일반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산소 포화도가 한 5에서 10% 정도가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숨이 끝까지 쉬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느낌이에요. 그런데 훈련할 때 이게 상당히 좋지 않은 게 어떤 이유냐면 예를 들어서 전력 질주 10번을 해야 되는 게 우리 훈련 스케줄이라고 한다면 산소 포화도가 한 10% 빠진다고 하면 한 90% 정도 숨이 쉬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한 10개 할 거 우리가 9개 할 수 있겠네? 이게 아닙니다. 훨씬 빨리 지치기 때문에 한 5개, 6개 하면 퍼져버려요. 그래서 고지대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리브 하이 트레인 로우라는 전략을 얘기를 하거든요. 고지대에서 생활을 하되 훈련이나 경기는 좀 더 낮은 고도에 가서 해야 된다. 이게 최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베이스 캠프의 어떤 그런 상황을 아시겠지만 해발고도 낮은 데로 가려면 2시간 반 이동해야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50m 되는 과달라하라로 들어가기 전에 고지대 적응을 미리 끝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미국 전지 훈련이에요. 그래서 미국 전지 훈련에서 고지대에 있으면서 그 고지대의 어떤 상황을 한 2주 정도 있으면서 적응을 완전히 마치면 우리가 과달라 들어갔을 때는 트레인 하이, 리브 하이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뭐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적혈구 숫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혈구 하나가 갖고 있는 산소 이제 운반 양이 정해져 있는데 처음 고지대 가면 이게 떨어져 있어요. 그랬다가 거기에 우리가 2주 동안 있으면 더 적혈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적혈구 한 개가 가져가는 산소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적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완전히 고지대 적응을 마치고 과달라라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고지대에서 훈련을 해도 우리 선수를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사실 저희 집에 산소 챔버가 있어요. 네. 산소 챔버는 산소를 이제 더 많은 산소를 이제 주입을 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딱 캡슐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산소 농도 높여놓은 그 맞아요. 장치. 맞아요. 네네. 네, 근데 그런 것도 사실 뭐
월드컵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것을 할 수만 있다면 현지에 산소방을 설치를 한다던가 저는 그런 투자는 가능하다면 만약에 그런 투자는 좀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만약에 가능하다면. 예. 예. 근데 고지 때 예. 제가 집에서 산소 챔버를 쓰거든요. 피곤하거나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1시간씩 자는데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고요. 효과가 정말 좋아요. 가끔 통화할 때 산소 챔버에서 통화할 때도 있어요. 대화가 좀 더 유창하게 잘 되나요? 뭐 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어. 네. 근데 이 과달라하라가 해발고도 1566m인데 그냥 그 찾아보시면 나와요. 태백산 정상이 1570m거든요. 그러니까 태백산 정상에서 공을 차는 거면 이게 과연 어떨까 싶은데 그 송지훈 기자가 조금 전에 과학적으로 뭔가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확실하게 이제 감이 옵니다. 90%라고 해서 90%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현저히 떨어진다. 실제로 네. 쓸 수 있는 건. 아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평소에 숨 쉬잖아요 저희가. 그때 항상 좀 크게 쉬고 크게 들여 마시는 거를 습관화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네. 네, 그게 도움이 엄청나요. 아, 그럼 선수들이 네. 실제로 그걸 평소에 하면 네. 호흡에 있어서 맞아요. 고지대에서 도움이 된다. 네. 어.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정도 쉴 거를 계속 무의식적으로 뭐 5분 10분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더 길게 쉬고 길게 해주고 이거를 계속 해주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실제로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하는군요. 그럼요. 하죠. 네. 하죠. 알겠습니다. 이건 저도 몰랐던 사실이고 예, 숨소리만도 나오는 방송. 예, 정말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예, 월드컵 킥오프는 숨소리 ASMR도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아까 황인범의 이제 파트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드렸는데 3043번 쓰시는 분께서 제가 감독이면 이재성. 근데 이재성은 그 소위 10번 자리에 좀 더 올라가야죠. 예, 좀 더 지금 위로 올라가야죠. 조금 네, 네. 수비 라인을 보호하고. 근데 8616번 쓰시는 분도 야 머리 아프네요. 이재성 이렇게 주셨는데 이재성은 어떤 선수냐면 이 황인범 옆에보다 그 하나 윗선에서 그 사이사이에서 정말 거기가 공이 연결돼서 또 다시 연결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압박이 너무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재성의 지능이 제가 같이 뛰어봤던 선수들 중에 탑급 선수와 비교하라 그러면 토마스 밀러랑 좀 비교를 해주고 싶어요. 그 정도급이군요. 상당히 예. 높은 평가예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원터치하고 잡고 이게 되게 빨라요. 자, 구자철 어드바이저 5-2번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끝나시기 벌써 끝났어요? 예, 얘기를 좀 못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월드컵 킥오프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하는 북중미 월드컵 킥오프는 계속됩니다. 한국 축구 레전드 구자철 제주 SK 테크니컬 어드바이저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